네. 5월 9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바이로 모니터에서는 처음 모시는데요. 2021년 한경 스타워즈 하반기 수익률 대회 1위 하셨다고 하네요. 1위 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다 어려울 거라고는 예상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아니면 선방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상했던 결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사실 굉장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좀 장이 밀리면서 좀 반대매매, 개인들 반대매매 물량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형국으로 좀 안 좋은 수급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그 나스닥 선물 지수도 그렇고요. 특히 항생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았네요. 근데 또 중국 본토 주식은 그렇게 뭐 오히려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요. 예, 본토는 오늘 좋았는데 오늘 장 시작부터 사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0.7% 정도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1% 넘게도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특별히 반등이 안 나오니까는 수급적인 부담이 좀 가중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워낙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이 폭락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잘 버텼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저 뭐죠? 우리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상황이?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개별 주식들은 또 많이 빠졌네요. 이 네, 지수하고 맞습니다. 상관없이.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좀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도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요인이 없을까요? 일단 오늘 뭐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전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확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큰 뭐 이벤트성의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과 같이 전쟁은 계속 흘러가는 국면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딱히 시장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흘러가는 이런 걸로 봐야 된다. 러시아 전승기념일과 관련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다수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있고 11일 날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좀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 그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었던 건데 삼성전자 효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6G 뭘 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5G들이 이번에 좀 움직이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좀 보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1조 수주를 했었고 그다음 오늘도 뭐 6G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모멘텀이 좀 있어서 장 초반에는 뭐 개별 주식들이 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뭐 일단 매물이 출회되면서 종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당장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뭐 삼성전자 1조 수주, 뭐 5G 1조 수주를 통해서 뭐 5G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상승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 5G나 6G 모멘텀이 됐을 때는 이게 매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5G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고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좀 단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게 어떤 추세적인 반등의 어떤 시작
그러니까 좀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좀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개별 주식 중에서는 뭐 장중에 뭐 20% 이상도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차익 실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호재,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거, 물론 이제 다시 밀렸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예, 예. 다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의 어떤 반등으로 끝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오늘의 반등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적극적으로 그 반등했을 때 매도하지 못한 분들은 좀 더 아쉬움이 남겠네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그 새 정부가 출범이 되죠. 증시 물론 이제 새 정부가 출범되면 또 허니문 기간이 있다 뭐 이런 거 기대감 갖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책 관련해 가지고 너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오늘까지도 사실 원전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원전 관련주들은 뭐 오늘까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를 갖고 계시다면 사실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뭐 원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풀어가는지를 좀 더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전 관련해서 뭐 한전기술이 됐든 뭐 그 두산중공업이 됐든 좀 바뀌었죠 이름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가 됐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주식들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일단 새로운 정부가 나오기 전에 그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니문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관련해서 뭐 여당과 야당의 뭐 정책 싸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수급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이쪽 섹터 원전 기대주들도 뭔가 반등이 있을 때 그냥 좀 정리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낫나요? 예. 근데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뭐 저 유럽에서도 이제 러시아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에너지 수급 비중을 뭐 그러다 보면 결국 원전은 유럽서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붐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도 뭔가 원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부양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들을 다 일단 한번 반영은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일단 수급이 많이 쏠린 상황에서 좀 사소한 이슈로 한번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는 하시고 좀 포지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됐다. 일단 그 이슈들은 저희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두가 다 좋다 할 때는 떠나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안 좋은 건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완전히 좀 갈리잖아요. 뭐 얼핏 생각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원전이 부각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친환경 관련해서는 사실 뭐 국내보다는 글로벌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새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좀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또 친밀한 약간 스탠스를 가졌다 하면은 새롭게 이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단 친미, 친일에 상대적으로 조금 포커스가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연기하는 걸로 된 거 아닌가요? 원래 올 12월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 그건 이제 연기된 거 아닌가요? 아직 뭐 뚜렷하게 사실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람만 이렇게 예. 그 잡은 거지 예. 실질적으로 결정된 건 예, 이제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국회에서 뭐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죠. 어려운 시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제 좀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사실 사실 투자자분도 다 어렵고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뭐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좀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준이 50bp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날 급등을 했지만 바로 다음날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빠졌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도 시장은 연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이번 주부터 뭐 연준 위원들 발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50bp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뭐 매파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75bp를 그전에 주장을 했는데 사실 50bp를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50bp를 주장했다는 것은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들은 4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피크아웃을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건가라는 사실 궁금증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지표들을 좀 일단 확인을 해봐야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 많이 싸졌다, 사야 될 때다.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PBR이 1배 수면은 충분히 살만한 지수대다. 2,600선 정도면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많이 빠진 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미국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미국의 개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작년만 해도 뭐 메타버스 붐이 일으면서 뭐 로블록스 같은 주식도 뭐 국내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점 대비 80%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 이제 반전시킬 모멘텀을 결국 시장은 원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언제 이제 피크아웃을 좀 기대할 것인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 시점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면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언제 사는 거죠, 그럼? 저는 한 5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게 시기적으로 그냥 있습니다. 날짜가 그 정도 되면 사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신호, 매수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장을 보시면은 사실 오전부터 굉장히 묵직하게 지수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만약 미국 지수가 내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일 장 초반부터 이러한 영향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사실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5월 말 중순 이후를 말씀드린 거는 5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5월 말 정도에 미국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다시 오픈을 합니다. 네. 키이우에 미국이 그냥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에서
대사관을 다시 파견을 하진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탈출을 시키면 시키지.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 갑작스럽게 키이우를 방문하고 캐나다 총리도 사실 어제 방문했거든요. 뭐 최근에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 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아니면 주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이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을 지금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기대감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좋은 어떤 신호들이 나와서 예. 기대해 볼 만한 국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근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국 대사관이 키이우에 다시 오픈이 됐고 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면 그때는 그래도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좀 기다려야 되나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사실 그러니까 좋아져야 산다는 거죠? 예. 그거 설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가 되면서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요 상황 그럼 자체가 반전이 좋아질 때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반전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그때서부터 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기회가 된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매수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주식을 사야 됩니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일단 뭐 그때는 사실 이제 피해주가 많이 빠진 피해주를 봐야 되는 우크라이나 거죠. 전쟁 때문에 뭐 IT 섹터도 사실 피해주고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 전쟁 국면이 이제 해소되는 양상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커머니티 가격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안정화될 상황이고 이제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피해주들, 그러니까 IT 같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차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지난해 하반기 수익률 대회에서 지난해 하반기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좋았던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1위를 하셨다고 하면 변동성이 컸을 때 어떻게 그러한 대응을 하셨는지 뭐 그런 어떤 감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하반기, 그러니까는 4분기에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좀 좋지 않았지만 사실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는 시장은 또 아니었고 외부 변수, 매크로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오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섹터가 뭐 P2E,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주도주들만 사실 매매를 했어도 수익이 꽤 났을 상황이어서 사실 그 매매를 좀 제가 주도주 매매 그 매매를 하면서 사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번 장도 매크로가 좋진 않았지만 한번 지수가 꺾인 상황에서 전쟁이 심화되면서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 커머디티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크게 났었거든요. 네, 맞죠. 또 코로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지수가 안 좋았지만 코로나 수혜주들, 그러니까 진단 키트 이런 뭐 바이오 백신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시세를 냈던,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이벤트에 안 좋은 이벤트일지언정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보통 나오거든요. 거기에 수혜주들이 또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새롭게 바뀌는 그 상황, 이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뭐 휴전이 됐든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의 수혜주 요거에 이제 집중을 하자 미리 조사했다가 혹시 그런 수혜주라고 하면은 어디가 있을지 뭐 좀 생각해 두신 데가 있나요? 일단 뭐 차트만 사실 보셔도 많이 빠진 주식들이 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사실 저희가 매매하기 굉장히 좀 편한 섹터는 사실 IT입니다. IT. 예. 그리고 근데 IT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그리고 소부장만 해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하면은 막 또 블라블라 해가지고 또 되게 많단 말이죠. 좀 구체적으로 좀 찝는다 그러면 어느 쪽 그나마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든 뭐 IT든 다른 섹터건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가. 예. 뭐 최근에 뭐 스페인도 사실 뭐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각국들이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이제 탈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 아니면은 자국 내 생산을 이제 다들 목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 내에서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나올 거고, 미국조차도 최근에 뭐 인텔이나 뭐 TSMC 등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캐펙스 투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뭐 IT로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집중해서 보자.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 투자가 일어나는 곳, 그럼 우리 반도체 소위 그 장비주들 이런 예.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는 사실 증가가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인텔이나 TSMC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네. 여기랑 관련된 뭐 장비주나 소재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소부장,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그 손지웅 차장님이 주로 좋게 현재 시점에서는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를 우선적으로 좀 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예, 뭐 비중은 지금은 뭐 비중이 낮을지언정 만약 제가 뭐 주식을 다시 추가로 더 사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 5월 중순 이후 미국 대사관이 키우에 설치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의 반전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예. 매수를 그 타임부터 들어갈 것이다. 예, 그 전까지는 좀 쉬다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 예. 마음속의 탑픽은 어디입니까? 일단 뭐 장비주 가운데서. 장비주 뭐 중소형주인데 아유, 너무 작은 주식들은 물론 이거 다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작은 거 말고, 예, 또 혹시 또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근데 저희가 가능하면 예. 너무 작은 거는 예. 뭐 이렇게 좀 왜곡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인텔 캐펙스 사이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텔과 관련해서 노출도가 반도체 쪽에 노출도가 있는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인텍 플러스는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기판 FPGA 기판 쪽에서도 지금 장비 수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예. 그렇군요. 근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복불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플렉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예. 아, 인터가 아니라 인텍 플러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예, 그렇죠. 예, 좀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되게 또 위험한 주식으로들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차이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텍 플러스. 예, 맞습니다. 네,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 일단 차트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뭐 지금 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최근에 5% 이상 지분 신고한 알리안츠 펀드에서 거의 전량을 매도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으로 아마 찍힐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알리안츠. 네. 아, 기관은 그래도 조금씩 사고는 있네요. 예. 근데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또 물론 뭐 지금 시점이니까 또 지나면서 또 우리 차장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을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지금 또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나요? 시장을 아니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아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시장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 주식을 선택할 때나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기준들, 뭐 나름대로 일단 또 수익률 대회 1등 하셨다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예. 살 때의 기준과 팔 때의 기준. 살 때의 기준, 팔 때의 기준은 그러니까 시장을 가장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섹터를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도주 매매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선택하시는 기준, 그러니까 주도주를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게 지나고 보면 아 얘가 주도주였어 이러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급등락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어떤 여러 주식들 상황을 보면서 주도주를 딱 꼽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도주라고 딱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이 장 중에. 주도주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한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주도주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종목이 움직이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 종목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서 파생돼서 하나의 이 테마, 섹터를 이루면서 강력하게 좀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이 지금 왜 움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그 찰나지만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숫자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부분을 그 당시는 이제 보고만 있는 상황이죠.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장이 끝나거나 사실 그런 이후에 좀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섹터는 왜 움직였구나, 근데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반짝이는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섹터의 대장 뭐 1등 가장 많이 1등주, 2등주 뭐 이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죠. 1등, 2등. 근데 그 1등과 2등은 시총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그 상승률 기준입니까? 보통 상승률 기준인데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는 가장 수혜를 받거나 그 섹터 내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상승하면은 분명히 거래량도 많이 실릴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날 하루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제 판단하는 기준일이 있겠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바로 매수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뭐 면밀하게 좀 관찰하면서 분할로 매수를 하든지 시장의 동태를 조금씩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해도 계속 늦지 상승할 않다라고 만하냐? 해도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할 매수 하실 때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몇 번에 나눠서 사세요? 일단 뭐 보통 고객 계좌를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거니까는 그 부분은 한 5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보통 5회 정도는 나눠서 하자. 예, 근데 확신이 있을 때는 사실 분할을 5번, 뭐 3번, 5번 이렇게 해도 초반에 들어가는 비중이 그래도 가장 큽니다. 그 균등이 아니라 예. 하여튼 그때 감각에 따라 다를 예,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사는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주도주라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워해서 네.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맞추기가 사실 저도 쉽지 않죠. 쉽지 그러니까 않죠. 우리가 맨날 주도주에 올라타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야, 이주 이렇게 많이 올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우리가 이 현실 시점에서 그걸 탁 집어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최근에도 사실 뭐 커머디티 관련주들 상품 관련 예. 원자재 원자재들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는 관련주들이 뭐 급등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보면서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매매들이 사실 쉽진 않으니까. 그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정말 주도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날 계속 상승을 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기본 첫 번째는 하나가 아니라
그 섹터 내의 주식이 여러 개가 상승이 될 때 일단 1차 조건이 완성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테마군을 이뤄야지 강력한 이제 매수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언제 합니까? 일단 뭐 그 섹터의 그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을 상황에서 뭐 기술적인 건데 사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크게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고점도 그랬거든요. 거래량 많이 예, 터지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중에 시세가 크게 분출하면서 피뢰침이 크게 발생했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섹터라고 하면은 비료주 강하죠. 비료주 한풀 꺾였습니다. 꺾였을까요? 지금.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강한 섹터가 어디죠? 주도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섹터. 지금 강했던 섹터가 식음료주? 오늘 뭐 우라늄, 우라늄? 예,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역시 상품 원자재 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다 파생된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뭐 거기도 오늘 뭐 피뢰침이 좀 길게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강했던 뭐 커머디티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밀리면서 좀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커머디티 관련주를 따라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 그건 예, 좀 피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 어떤 이 이유는 모멘텀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예, 맞습니다. 급등이겠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요 모멘텀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런 주식들은 또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서 네. 그 주도주 매매도 그렇게 좀 모멘텀이 사라지는 예. 사라지고 나서 팔면 안 되겠죠. 사라지기 사르기 전에. 전에 뭐 조금 욕심을 줄이시더라도 예, 매도하시는 게 보통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날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지금 시점에서 우리 차장님이 보시기에 올 한 해 아까 뭐 5월 중순 이후로는 좀 매수할 만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러한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 샀던 주식을 언제 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반등이 어디 정도까지 갈 것이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단계 해소될지언정 물가 레벨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뭐 전쟁이 끝난다 할지언정 지금 여러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국가들의 상황, 그러니까는 그 국가들의 한번 그 입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토라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한번 뭉친 상황이고 그 반대편에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코로나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를 좀 더 자극시키는 지금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부담으로 이제 전가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뭐 러시아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최근에 뭐 브라질이나 뭐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이제 원자재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는 국가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UN 인권위에서 러시아를 이제 뭐 배제하겠다라고 투표를 한 상황에서 뭐 남아공, 브라질 이런 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미국이랑 쿼드를 하고 있지만 반중을 위해서 쿼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러시아 원유를 대규모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각자의 개별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지금 따질 뿐이지 서로 그러니까 뭐 화합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갈등 양상이 좀 지속되면서
뭐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는 모습이 나오진 않을 거라서 시장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중순에 산다 해도 상황을 봐가면서 좀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운 대표시죠? 네, 최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시고 미주운 운영하시는 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주식으로는 대학이 미준입니다. 네, 지금 요즘 같아서는 은퇴했다가도 다시 들어가서 일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너무 그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꼬박꼬박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수입이 정기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목돈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워렌 버핏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뭔가를 불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준비하신 내용을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연간 주주총회를 장석한 세 가지 테마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번에 그 버크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요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 이게 아주 큰 뭐랄까 축제 같죠? 투자자들에게는. 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 같이 되는데 최근에 좀 주식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세 가지 테마가 주요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이번에는 좀,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찰리 먼거도 그렇고,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티가 많이 생길 만한 발언도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나한테 $25에 준다 해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산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산을 통해서 실현되는 생산 활동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만약에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곡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만약에 그 부동산, 아파트를 예를 들었는데요.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는 게 없지 않냐. 따라서 생산하지 않는 자산은 가치가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가 없는 이유는 기득권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질서를 다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득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완전히 가치를 좀 전무한 것으로 치부를 해버렸죠. 네, 비트코인 그렇자도 지금 뭐 많이 내렸죠? 예, 지난주에 그 나스닥 폭락할 때 한꺼번에 같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하여튼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워낙 초창기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좀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근데 그 찰리 먼거 아주 유명한 파트너죠. 이분이 로빈후드가 사회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그 미국 개미들의 어떤 힘을 하나로 모아버린 그 증권 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뭐 일단 그 로빈후드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뭐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로빈후드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를 상징하는 일반 용어처럼 이제 돼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로빈후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구 그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지금 나타나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그 로빈후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른 성장주처럼. 그런데 이 그렇죠.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조롱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쓸데없는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을 보면 트레이딩을 조장하는 뭐 갬블링 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말실수하는 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 그리고 숨겨진 리베이트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악덕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수수료가 없거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로빈후드의 수익 모델은 사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한테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판매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로빈후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찰리 먼거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라고 이제 맞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도 있었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좀 표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찰리 먼거를 비롯해서 워낙 장기 투자 중심의 가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단타를 조장한다라는 그 부분이 좀 와닿기는 하네요. 원래 미국 시장은 중장기 투자가 그 기관들에 의해서 연기금에 의해서 쭉 유지되던 장이었는데,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은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쉽게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트레이딩이 조장되는 부분은 맞고요. 이제 반면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의 전문 투자자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기 때문에 로빈후드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주주라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그렇자도 저 급락해가지고 손실이 있는데 큰데 짜증나죠. 예. 지금 테슬라 주가도 요즘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세 번째로 보니까 2022년 1분기에 6억 달러 가치의 애플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반등하겠지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이러다가 완전히 뭐 닷컴 버블처럼 지금부터 또 엄청난 폭락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인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애플에 들어가 있는 그 투자 금액이 한 1,6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하나로 한 200조 원 정도를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종목의 1위가 애플이죠. 그만큼 이제 애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기업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1분기에 애플 주가가 150달러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올라간 상태고요. 이제 그때 이용해서 6억 달러 정도의 애플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애플의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매수를 멈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기본 원칙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한 주, 두 주 계속 모으고 물론 이제 규모는 다르지만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가가 올라가면 또 참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룰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워렌 버핏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GDP와 시가총액이 일치해야 그게 이제 그 버블이 꼈는지 안 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통 활용하는데 요즘 미국 GDP 대비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버블이 상당히 껴있고 이게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러나 버핏은 주식을 사지 않았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버핏 지수는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데요. 또 반면에 시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R이 있지 않습니까? 퍼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이 PE 레이쇼는 굉장히 낮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5배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지난 10년의 그 중간 PER이 30배가 넘었었거든요. 35배 정도 되는 그 거래 원래 멀티플을 가지는 종목인데 지금은 15배 거래가 된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미국의 테크 주식인 구글 같은 경우도 원래는 30배 정도를 줘야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는 한 20배 정도만 주면은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지수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합당화시키냐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론자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좀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논리를 펼쳐 나가는 거고요. 또 비관론자 같은 경우는 이 버핏 지수 같은 것을 가져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맞춰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맞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가나 보면 뭐가 맞았는지가 이제 드러나겠죠. 지금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네. 만슬라를 기대하면서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도 많은데 지금 테슬라 어떤 뉴스들이 지금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인 뉴스긴 한데요. 미국에 그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3인방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니오, 샤오펑 그리고 이제 리오토가 있는데요. 이 3종목이 지금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5월 4일 날 그 미국 증시를 관장하는 SEC가 있잖아요. 이 SEC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 그 88개의 기업이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항이라는 종목 기억나시나요 혹시? 드론. 예, 드론, 예. 그때 그래서 문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뭐 사기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예, 뭐 한 80% 넘게 주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항도 이번에 포함이 되고 JD.com이라고 중국 최대 그 알리바바와 어깨를 겨룰 만한 그 이커머스 기업에 있는데요. JD.com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징둥닷컴이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징동닷컴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상장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요,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PER이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20배를 받으면 이 주식들은 뭐 10배, 15배밖에 받을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국 전기차 3인방이 그 퇴출되는 거하고 상장 폐지되는 거하고 테슬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들, 특히 이제 개미 같은 경우는 니오, 샤오펑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전기차가 앞으로 잘 나갈 거야. 그래서 나는 테슬라에도 투자하고 니오, 샤오펑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거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오히려 테슬라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발레와 니켈 공급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자재가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니켈은 향후에 좀 그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 그리고 니켈을 생산하는 광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레 같은 경우는요, 생산하는 니켈의 그 순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테슬라가 추구하는 기업의 이념과도 부합을 하고요. 이번에 이 니켈을 생산하는 발레랑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멀티이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한꺼번에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같이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 니켈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계약과는 저 발레 측에도 굉장히 좀 호재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중국에 또 다른 공장을 만든다? 테슬라가 더 다른 공장을 더 증설을 하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그 테슬라가 공식 발표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번에 그 중국 상해 지역에 록다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간 그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문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4월 19일 날 그 운영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운영 재개되는 과정에 굉장히 좀 그 많은 도움을 중국의 상해 지방 정부가 해줬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공장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는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코비드 때문에 닫았으니까. 그래서 이 방역 작업을 하는데 6천 명이나 인력을 공급해줬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테슬라가 정말 중국 정부랑 끈끈한 사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진 게 상하이 공장 근처에 이 테슬라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라는 이제 일종의 루머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사에만 나왔고 아직 테슬라가 발표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연간 몇 대 정도 만들 수 있는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4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번에 기사에 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공장은 테슬라의 수출용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수출 허브를 이제 그 상하이에 만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야망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었는데 좀 무게감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이동하는 이 추세를 살려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게 그들의 야망인데 이 야망과 테슬라의 그 이익이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면서 부합하면서 뭐 상호 좀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테슬라가 주가 하락했을 때 그때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테슬라 $500일 때 샀어야 되는데 600일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막상 떨어지게 되면 안 사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000를 몇 번 찍었잖아요. 그 얘기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분위기가 반전되면 $1,000는 물론이고 더 이상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NFT 거래소를 오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왜 오픈? 예. 근데 사실 이거 그 NFT 전문가분들이 이 뭐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NFT에 대한 시장 그 확장성을 믿는 분이라면은 이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현실화됐네요. 예, 이 점은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그 퍼가요. 8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8배만 주면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의 그 PE 레이시오가 8배라는 것은 정말 극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 구조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매출은요, 그 수수료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뭐 로빈후드 같은 경쟁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가상화폐 거래에서도 이제 주식 거래처럼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추세가 지금 대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만약에 수수료에 매출을 의존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코인베이스가 이 매출 소스를 다양화한다면 그래서 이미 좀 그 사용자의 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그 시큐리티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에서 좀 우리가 좀 꺼려지게 되는 부분은 투자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특히 그 굉장히 좀 그 다량 구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코인베이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한 플랫폼으로 좀 정평이 낮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 소스가 그냥 수수료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가 조금 불투명한데 지금 전해지는 것처럼 NFT를 사고 팔 수 있게 되거나 다양한 그 거래가 발생되는 좀 멀티 펑션을 가진 그런 거래소가 된다면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워렌 버핏의 그 가치 투자 이런 거에 뭐라 그럴까요?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발생하는 일시적 어떤 그 버블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예. NFT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유동 자산의 한 3%, 4%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NFT도 그렇고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면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 그리고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죠. 근데 가상화폐를 과연 우리가 기존의 그 질서, 기존의 상식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은 지금 그가 지난 50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잣대, 그의 평가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것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평가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워낙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찬반. 네, 과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어떤 가치와 미래성을 믿는 분이라면은 지금 코인베이스는 투자할 만한 그 펀더멘탈이 모멘텀이 아주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코인베이스는 지금 주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뭐 그리고 세계 그 투자의 흐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좀 살펴볼 만한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최철 대표님,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 네. 힘들어. 숨차가.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런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투자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됐든 자신의 투자 기준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실력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자기만의 기준이 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좀 그 투자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장이 하락해가지고 또 아마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나스닥장도 또 걱정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네, 한번 지켜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만 잘 고민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내일 아침 7시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계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포크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